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91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바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다음 중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나왔습니다. 틀린 거. 자, 일단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쓴다? 채권을 못 받았을 때 처리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채권 하면은 받을 권리죠. 받을 권리.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받을 권리 하면 생각나시는 거가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두 가지를 합쳐서 매출채권 이렇게 부르시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나머지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다? 기타 채권에 해당하는 애들이죠. 첫 번째가 뭐 미수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선급금, 대여금 이런 등등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1번이 벌써 틀렸다. 왜 틀렸다? 모든 채권에 대해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는 건 아니죠. 즉 대표적으로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건에 대해서 못 받았을 때 처리했을 때는 835번 해서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하시지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800번대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기타 의자가 붙어요. 앞에가 기타 대손 상각비 이렇게 붙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800번이 아니라 900번이기 때문에 자 1번이 일단 틀렸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매출채권 잔액 기준법에 의해서 대손 예상 금액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추정률을 곱해가지고 산정을 하시죠.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꼭 1%가 아니더라도 뭐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지만은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율이 1%이기 때문에 1%로 대부분 우리가 추정을 하죠. 전기에 만약에 대손됐던 채권을 뜻밖의 회수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는 다시금 충당금에다가 플러스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 잔액이 있다. 그러면은 자, 먼저 뭐부터 한다? 대손 충당금부터 써먹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 뭔가 틀렸죠? 잠깐 또 지워볼까요? 이걸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지워야 될지 참 방황하고 있어요. 잘 지워졌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자, 얼마를? 10만 원을 못 받게 됐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작년 12월 31일 날 결산하실 때 충당금이라는 것을 설정해 놔요. 그랬을 때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20만 원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만 원. 자, 있으면은 충분히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차변에다가 대손 충당금 해갖고 10만 원 딱 거니 자, 쓰겠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요 금액이 20만 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도 자,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를? 그렇습니다. 5만 원만 딱 쓰시고 나머지는 뭘로?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셔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 1번 문제는 몇 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틀린 것 찾아보자. 자, 일단 유형자산 하면요.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거죠. 비유동자산. 그래서 요거는 1년 이내 쉽게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고요. 비유동자산인데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은 장기간에 거쳐가지고 사용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줘야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유형자산 하면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201번 토지, 202번 건물 생각나시죠? 또한 뭐 기계장치 잘 나온 것들, 차량 운반구 나머지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뭐가 있다? 비품.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2번에 보시면요. 유형자산 취득할 때는 국채와 공채를 매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안 사고 싶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제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 값
국채나 공채를 샀어요. 그랬는데 요게 지금 한 20년 만기입니다. 20년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20년 갖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20년 후에 얼마만큼 더 많은 이익을 내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채권상에게 팔아버리겠죠. 그랬을 때 채권상에서는 이걸 얼마에 사주느냐, 25만 원에 사준다고 합시다. 자, 30만 원에 금방 샀는데 이걸 25만 원에 지금 판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요 25만 원을 뭘로 하겠다? 바로 유형자산의 이 취득한 부분에다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차량 운반구를 구입을 하는데, 차를 구입을 하는데요. 금액 한 1,000만 원 써볼까요? 자, 이렇게 1,000만 원 썼어요. 그렇게 하고 주식을 구입을 했습니다. 국채를. 그랬으면은 여기다가 만기까지 예를 들어서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럼 만기 보유 증권 이렇게 써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3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는 지금 현재, 자, 거래되는 가액이 얼마다? 25만 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25만 원 쓰셔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요쪽에다가, 자, 요 부분에 바로 이렇게 5만 원 추가적으로 해서 5만 원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국채나 공채를, 자, 매입하셨을 때 이 현재 가치는 지금 25만 원이죠. 매입 가액은 30만 원이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요. 그 5만 원에 대해서는 자산에다가 합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 취득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가액을 자산 가액에 합산한다. 이거 틀린 거죠. 매입 가액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차액을 생각하셔서 거기다가 합쳐야 됩니다. 자, 3번. 자, 유형자산을 현물출자입니다. 현물출자. 자, 우리 같은 경우 이 유형자산을 현물출자나 뭐 증자나 기타 무상으로 만약에 취득을 했으면, 그랬을 때의 그 취득 원가는 뭘로 쓰신다? 공정가치입니다. 공정가치. 그래서 취득하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은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아니다. 뭘로 한다? 공정가치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습니다. 3번도. 답이 2개예요. 자, 동종자산을 만약에 교환하는 경우, 우리가 내가 차를 상대방에게 자, 차를 줬는데 상대방도 나에게 차를 줬다. 이런 걸 동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같은 종류의 자산을 교환했을 때, 그랬을 때 유형자산의 처분, 이 손익, 자, 이 부분은 인식을 하지 않죠. 왜 그렇다? 자, 동종 교환일 때는 장부가액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 자, 이종 교환일 때는 뭘로 한다? 요때는 공정가치입니다. 그래서 동장이공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는데, 자, 동종 교환일 때는 장부가치, 자, 이종 교환일 때는 공정가치. 그러다 보니까 이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 쉬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차를 또 여기도 1,000만 원짜리 할게요. 자, 이렇게 차를 지금 상대방에게, 자, 교환을 하자고 하면서 줬어요. 그럼 또 상대방도 나에게 뭘 준다고요? 차를 주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여기다가 뭘 쓰신다? 감상누. 그동안 감가상각 해놨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700만 원짜리다. 자, 700만 원만큼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를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 차의 가치를 얼마 쓸 것이냐? 동종교환, 지금처럼 여기가 차고요, 여기도 차예요. 이런 교환은 동종교환이고요. 이랬을 때는 장부가액으로 쓴다는 거죠. 장부. 즉 1,000만 원에서 700 빼신 거, 요걸 장부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쪽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죠. 혹은 이쪽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발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차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 차 아닌 다른 게 올 수도 있겠죠. 다른 거 뭐가 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종이면 건물 같은 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올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 금액을 300을 쓰시는 게 아니라 내 거 이 차의 현재 공정 가치 있죠. 그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500이다. 그러면 500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차이가 나니까 여기다가 뭘 쓰셔야 돼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이런 처분 손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종 교환이었을 때는.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몇 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우리가 보유한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 자, 이거를 지금 보시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와 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단기 손익 차이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요, 12월 31일이 되면 우리가 뭘 합니까? 평가라는 걸 하겠죠. 그랬을 때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를 했을 때요, 지금 1000주를 자, 주당 10,000원씩 매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12월 31일 날 가서 보니까는 50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10,000원에서 자, 여기 지금 차이 나는 500원만큼 이 500원 해서요, 500원 곱하기 자, 몇 주? 1000주 해가지고 자, 금액 계산해 보시면요, 50만 원 나와요. 그럼 저 50만 원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차변에다가 5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해 가지고 뭐가 발생했다? 이익 발생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어디에 반영되는? 그렇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다 보니 이번에 단기 손익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게 되면은 매도 가능 증권은 보시다시피 여기도 똑같이 50만 원이지요. 그러나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쓰신다 그래도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는 어떻게 당장 실현될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재무상태표, 그렇습니다. 재무상태표 어디에? 그렇죠. 자본에, 자본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기타 포괄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를 할 뻔했어요. 누계액이죠, 누계액. 그래서 이 누계액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재무상태표니까요, 단기 손익에는 반영이 되지 않죠. 고로 요 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겠죠. 쭉 보시면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은 자, 매도 가능 증권 했을 때 차이 나는 금액은 5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자, 재고자산입니다. 이번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자, 옳지 않은 것 나왔습니다. 1번에 보시면 할부 판매입니다.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일단 이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할부를 했던, 현금으로 팔았던, 외상을 했던 간에 무슨 기준이다? 그렇죠.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인도한 순간부터 우리는 팔았다고 보기 때문에 대금이 회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는 제외가 되겠죠. 자, 제외가 발음이 좀 순간 이상했어요. 그리고 2번입니다.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금액에다가 운임, 대표적인 게 운임이죠. 하역, 내리는 거, 보험료, 이러한 모든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은 다 원가에다 뭐 한다? 플러스 해주시는 거죠. 다 맞는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네요. 자, 배에다 실어버린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운송 중에 있을 때 입장이 판매자 입장이면은 홀가분하죠. 배에다 실어버린 순간 내 물건이 아니에요.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게 아니죠. 이 집은 팔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제외. 3번이 틀렸군요. 자,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하고요, 실제 수량과의 감모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게 만약에 정상적이다? 그러면은 뭐 한다? 그렇죠.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고요.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영업에,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는 거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하시고요. 대변에는 그게 뭐 상품이면 상품 처리하시면서 적요 8번까지 눌러주셔서 이거 타계정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라고 분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몇 번이? 3번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의 표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보통 자본금 하면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결권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상대방 주식을 사게 되면은 자, 의결권을 가지게 되는데 우선주 자본금은 나는 의결권보다는 뭘? 자, 배당을 먼저 받겠습니다. 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배당에 우선을 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일단 써볼게요. 여기를 조금만 자 보시면은 주식회사 자본은 크게 5종류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다. 첫 번째가 자본금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자본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자본조정이 되겠고 네 번째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가 지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이 자본금의 종류는 금방 보신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보통주하고 우선주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서 주, 발, 초 자, 이거 주발초가 뭐예요? 주식발행 초과금이죠. 주식발행 초과금. 자, 초과금. 그런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초과금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뭘 썼어야 되느냐면요. 주, 감, 자 이걸 썼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 없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저렇게 크게 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감자 여기는 감자 차익이 되겠습니다. 감자. 주식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차익이 되겠고 자기 주식을 처분해 갖고 생긴 뭐가 된다? 이익. 이 세 가지는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것이겠고요. 자본 조정은 자본의 마이너스가 되는 항목들로 주, 감, 여기도 자가 되겠어요. 여기는 주식을 발행해서 초과금이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감자 차손이 되겠습니다. 차손. 여기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손실이 된 거다.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감자 차손이라든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든가 자기 주식 이 자체들은 자기 주식 자체들은 결국은 자본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요인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 하면은 생각나는 거가 아까도 보셨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익이라든가 뭐 손실 발생한 부분들이 되겠다.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좋아요.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한다. 그리고 자본조정은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한다. 그렇죠.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는 이제 법정 적립금, 의무 적립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방금 요거는 이제 이익 잉여금이 그런 것이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다가 보니까 이거 뭔 소리입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제조 원가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조 원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한번 그리셔갖고 제공품 계정을 딱 그려서 보시면은 얘는 현재 만들고 있는 물품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입니다. 기초를 차변에다 남길 것이고 대변에는 기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차변에다가 단기총 제조 원가가 들어간다는 거죠. 단기총 제조 원가가 들어가고 여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가죠. 제조 원가. 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은 지금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단기총 제조 원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가 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직접 뭐 재료비 같은 거 있으면 들어갈 것이고요. 직접 자, 노무비 요것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직접 뭐 경비 같은 건 별로 없으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제조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것은 뭐 간접하고 관련되는 건 다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고로 간접 재료비, 제조 공장하고 관련된 거, 이 제조 관련된 거
다 이런 것들 더해 주시면 됩니다. 영업부는 다 필요가 없어요. 고로 25만 원 더해 주셔야 되겠고요. 25만 원 더해 주셔야 되겠고, 밑에 있네요. 25만 원. 그렇게 하고 제조 5만 원. 5만 원, 옆에 5만 원. 그렇게 하고 8만 5천 원. 맞습니다.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7만 5천 원. 그리고 임차료까지 다 더해 주셔서 58만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요. 제공품 계정은 현재 만들고 있는 물품이고, 그 중에서 이제 기초는 차변에다, 반대편에다 기말 쓰시면 되겠고, 차변에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쓰시는 건데, 여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는 별로 없다 보니 제조 간접비 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제조 간접비에는 이제 간접자 붙는 애들은 다 제조 간접비로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제조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면 바로 그게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58만 원 되겠습니다. 자, 7번 되겠습니다. 7번. 자, 7번에 보시면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하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문별 원가라고 하는 것까지 도입을 했는데요. 이때 보조 부분 원가에 보시면은 뭐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한 가지가 상호 배부법 해서 세 가지로 크게 이 부문 원가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용역수수 관계죠. 보조 부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바로 직접 배부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단계 배부법은 이제 한 번에 한해서 배분 순위를 고려합니다. 그렇게 하고 단계 배부법과 상호 배부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상호 배분법이 좀 더 연립방정식까지 도입을 해갖고 더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정확하다 그랬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직접 배분법이 아니고 상호 배분법입니다. 그만큼 상호 배분법은 복잡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자, 다음 8번에 보시면 이제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고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 틀린 거 찾아보시라고요. 자, 개별 원가 계산에는 이제 실제하고 정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그렇습니다.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가 실제 발생액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여기 빠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 이 제조 간접비를 이 실제는 실제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실제 나올 때까지 제조 간접비가. 그래서 정상이라고 하는 이 정상 개별 원가는 어느 정도 예정 배부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조금 틀어질 수는 있겠어요. 많은 금액 차이는 아니겠지만 요거 예정 배부율을 넣어가지고 계산한다는 건데요. 일단 1번은 설명이 맞고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맞습니다. 동일 기간에 실제 배부 기준 총수로 나눕니다. 오케이, 맞는 설명이고요. 정상 개별 원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그렇죠.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 가지고 신속하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원가 계산을. 4번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도입되었다 그랬는데 요 기말까지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싶어 가지고 실제 지금 발생한 것도 아닌데 제조 간접비가 실제 발생한 것도 아닌데 예정 배부율을 둬 가지고 이렇게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도입했다라는 것이죠. 요거 4번이 틀렸죠.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실제가 아니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9번 되겠습니다. 9번. 자료를 이용하셔서 정상 공손. 자, 이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불량이죠, 불량. 자, 불량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불량 중에서도 정상적인 불량이냐, 비정상적인 불량이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것이면은 제조 원가 계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에 뭘로 본다? 비용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정상 공손 수량하고 비정상 공손 수량하고 계산을 하라 그랬어요.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T를 한번 또 그려가지고
자, T를 한번 그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지워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T를 하나 그려가지고요. 이게 제공품 계정이 되겠죠? 제공품 계정. 제공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초를 쓰시면 되겠고, 반대편에는 기말 쓰실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투입을 넣어가지고, 기초하고 투입 넣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뭐가 나올 수 있다? 완성. 단기 완성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기초가 200개. 그렇게 하고 단기 착수, 지금 착수 900개에 지금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기말에 지금 보니까 제공품이 150개입니다. 그리고 단기 완성량이 지금 800개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차변을 보시면은 여기가 1100인가요? 계산도 안 될 뻔했어요. 여기도 110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도 지금 950개밖에 안 되니까요. 몇 개의 차이가 납니까? 언뜻 봤을 때 여기 지금 들어가는 공손, 즉 불량품이 빼보시면은 950, 즉 150개가 불량이 발생했다. 즉 공손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불량 150개 중에서 정상적인 불량 숫자가 몇 개고, 여기 보시면 또 비정상적인 공손이 몇 개냐, 지금 이거 계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때 정상 공손은 그랬으니까 단기 완성품의 5%, 단기 완성품이 지금 800개니까요 여기 지금 5%, 58, 40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은 4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상이 40개, 그럼 비정상은 몇 개다? 110개가 되겠습니다. 자, 40개하고 110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자, 10번 되겠습니다. 10번. 당해년도에 제조간접비. 자, 예정 배부에 따른 제조간접비 2,500원이 과대 배부가 됐어요. 다음 조건 하에서 예정 배부액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가 있었으니까 이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이 간접 있죠? 간접자 붙은 애들. 간접. 요게 지금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이지 않나요? 2,000원, 여기도 4,000원. 도합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게 지금 실제 발생한 게 10,000원인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예정 배부를 했을 때 요 금액보다 2,500원이 과대 배부되게끔 과대 배부했기 때문에 결국 예정 배부했을 때 금액은 요만큼 2,500원이 더 플러스된 만큼 배부했다는 거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알고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제조, 자, 우리가 간접비 부분, 간접 재료비랑 간접 노무비랑 간접자 붙은 애들이 제조 간접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세 가지만 더하셔서 이거는 실제 발생된 거고 거기 과대 2,500원이 과대됐다 그랬으니까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11번 되겠습니다. 11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여기서부터는 또 부가가치세 문제가 5문제가 나오죠. 자, 재화의 공급 시기입니다. 공급 시기. 언제 공급했느냐?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을 언제 먹이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1번 같은 경우는 재화의 이동할 수가 없는 물건이군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를 뭘로 보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용 가능하게 된 때지요. 우리가 건물 같은 거는 이동하고 싶다고 이동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때를 뭘로 본다? 공급 시기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벌써 1번이 틀렸어요. 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이나 또는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고 해도 그때를 수익으로 인식하진 않죠. 왜냐하면 상품권이 뭐 했을 때, 그렇죠, 회수가 됐을 때입니다. 회수가. 즉 재화가 실제로 인도됐을 때, 상품권이 회수되면서 실제로 상품이 인도되었을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니까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증여하는 때가 바로 공급 시기가 되겠고요. 2번,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 있죠. 2회 이상 분할해서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 기일까지 1년 이상인 장기 할부 판매. 굉장히 말이 길었는데 그냥 장기 할부 판매
여기서 장기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해서 대금을 몇 번 나눠 받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돈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자, 공급 시기로 봐가지고 세금 내라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장기합일부 판매였을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그냥 단기입니다. 단기. 즉 1년 이내 몇 번 대금 나눠서 받을 때는 그때는 그냥 인도 기준이죠. 여기는 인도 기준이고 장기할부 판매였을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 그럴 때는 사용하게 됐을 때,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그 다음 12번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꼭 써야 하는 기재사항 7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공급자는 3가지가 있었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꼭 들어가야 돼요. 누구도 이 공급자뿐만 아니라 매입하시는 매입자 입장에서도 여기서도 사업자 등록번호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성명, 그렇게 하고 상호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공급자는 3가지, 공급받는 자는 1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4가지니까 여기다가 작성일자, 그리고 이 공급 가액하고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7가지입니다. 고로 4번은 아니죠. 공급 품목. 요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요. 뭐 선택사항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되고 해서 이거는 의무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구룡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자, 제품 5만 달러를 수출하기 위해서 2020년도 11월 20일 선적을 했어요. 자, 배에다 실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 날을 수출일로 보고 있습니다. 선적일을. 자, 대금은 12월 10일 날 수령을 했어도 수출 관련해서 과세 표준, 과표를 얼마로 볼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적한 날짜가 11월 20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달러입니다. 이게 달러일 때는 기준 환율로 보시는 거고, 뭐 엔화라든가 다른 달러가 아닌 다른 환율들은 제정 환율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1,000원 곱하기 5만 달러 하셔가지고 이게 바로 과표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되겠습니다. 5천만 원. 답은 1번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에서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기본공제. 일단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죠.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는 150만 원씩 계산합니다. 한 사람당 150만 원씩. 오, 너무 쉬운데요. 벌써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거주자 배우자로서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다 금액자 붙여가지고 뒤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맞습니다. 이때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 보시면요 100만 원 넘어요. 근로소득 금액으로 따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급여의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현재까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장애가 아니군요. 그랬을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뭘 따진다? 소득을 따지는데요. 나이 같은 경우는 20세 그렇죠.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겠고, 소득의 경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으로 따져갖고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만약에 장애인이었어요. 형제 자매가. 그랬을 때는 나이는 안 보고 소득만 보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4번의 설명도 정확하게 지금 잘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거는 1번이에요. 15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 15번. 다음 중 이자 소득의 원칙적인 수입 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 맞는 겁니다. 맞는 거. 지금 보시면요. 3번. 정기 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보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 실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보통 예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통지 예금, 인출일, 비영업 대금의 이익 해서 지금 보시면은 1번 같은 경우는
수입 시기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 그렇죠. 여기 지금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지급을 받아야 되니까 지급받기로 한 날 틀렸고요. 통지 예금의 이자는 통지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그랬는데 통지 예금의 경우는 인출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비영업대금 이자입니다. 비영업대금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를 받기 위해서 남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약정에 자, 얼마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 그때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약정에 따른 지급일자 이자 지급일이 있을 건데 그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뜻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겠는데 여기 핵심 포인트는 뭐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